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춰선 지 나흘째 첫 평일을 맞아 민원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정부 24 시스템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차례로 복구되며 민원 대란은 피했지만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첫 순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민원 업무를 시작한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한껏 분주합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첫 평일을 맞아 비상근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걸 사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 민원팀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전국의 민원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가능한 민원 업무를 정리해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업무 폭주에 대비했습니다. 주말 사이 민원 셧다운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까운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복구가 지연되며 창구마다 대기줄이 늘어섰고 출근 전 필요한 서류를 떼러 서둘렀지만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목적이 확정 일자가 제일 컸는데 그건 아직 복구가 안 됐다 그래서 이 차량 번호가 바뀌어서 등록하러 왔어요. 오늘 전산 때 만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다행히 오전에 각종 등본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 24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차츰 복구되면서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피했습니다.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좀 피해를 좀 덜 느끼긴 했는데 제 앞쪽에 업무 보시던 분은 좀 피해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원 확인과 부동산, 세금 등 민원별 대체 창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는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신선식품 배송 접수가 중단되는가 하면 지난주에 보낸 소포의 배송 조회도 제한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체국 창구는 20여 년 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접수증에 받는 사람의 주소를 펜으로 꾹꾹 눌러 쓰고 현금으로 산 종이 상자에 우표를 붙여 접수합니다. 우체국이 지난 6월 말부터 사용한 정부 클라우드망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무인 접수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우체국 전산 시스템 전체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3개월 이내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주신 거만 그거는 일단 갖고 계시다가 우체국은 여기에 더해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인이 돈을 내는 착불 소포와 귀중품을 다루는 안심 소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 상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신규 접수가 제한됐습니다. 우체국 쇼핑을 통한 선물 세트 배송 등도 중단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이나 이런 걸 보내는 해마다 했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한 80개를 하는데 하려고 하면 접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배송정보 조회 기능이 먹통이 되고 SMS 문자 안내 역시 차질을 빚으면서 내가 보낸 소포가 어디까지 갔고 언제쯤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배송이 됐습니다. 또 위탁 판매 상품인 우표와 소포 상자의 경우 카드나 송금 대신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사전 안내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박스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현금 거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전혀 이게 정보가 안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까지 또 갔다 오고. 오전부터 편지와 소포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급한 우편도 붙이지 못할까 마음 졸였던 사람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늦게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른 거니까. 올직은 좀 걱정하고 왔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물건을 받아주니까 저희는 고맙지요. 우체국은 지연된 배송 처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든 우편 서비스를 재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가 전산장애로 인한 불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화장장에서는 예약 서류를 팩스로 받았고 면허 시험장에서 국제면허증 발급이 안 돼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옵니다. 전국 화장장 예약을 담당하는 이 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사이트가 멈추면서 예약을 팩스로 받는 겁니다.
수기로 관리하면서 그 유가족 분들한테 화장 예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가족들은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와야 하는 불편함도 겪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그 인천시민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나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품 팔아서 이제 발급받아와야만이 이게 확인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 안 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전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은평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발급이 안 된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시험장에서 발급은 해주지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복구가 완료되면 어플 설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 괜찮겠어? 글쎄 한번 해봐야지, 연습을 좀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힘들죠. 차례로 관련 서비스가 복구되며 대란은 막았지만 초유의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로 옮겨 복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한 달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중단 나흘째이자 화재 발생 이후 첫 근무일. 정부 전산망 목통 사태에 재난대책의 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셧다운된 정부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 정부는 우선 화재 영향이 적은 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인데 생각처럼 빨리 정상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뒤 재가동할 예정인데 서버 장비 등이 정전기와 물에 취약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작업하는 데만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주요 시스템 4개를 포함해 2등급 10개, 3등급 31개 등이 대상입니다. 대구센터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 기반 시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실과 배터리실이 격벽으로 분리돼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설계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화까지 4주는 걸린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배터리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감식반원들이 경찰 통제선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조 안에 있던 배터리를 밖으로 꺼내 전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전선 등 증거물도 수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에 과학수사요원 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경찰이 확보한 배터리팩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일부가 안정화돼 앞서 전산실에서 발견된 작업 장비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실 내부 CCTV를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배터리에서 불꽃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국과수 정밀 감정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쪽 비추는 지금 CCTV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합동감식을 통해서 그쪽에 발화부 지점의 연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 감정하고. 앞서 경찰은 작업자들이 전원을 끈 뒤 40분이 지나 불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전 작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추가로 확보해 작업자들이 작업 지침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재해 복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해 4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정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51개 기관 1,428개 업무 시스템 가운데 92.6%는 재해 복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증감법이 2차례 수정 이후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버스터 전국 닷새째 대미를 장식한 건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정조사 같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돼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위원장이 거부해도 제적 과반의 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골라서 고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위증을 단죄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큰소리쳤습니다. 위증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국민은 정의가 멀리 있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법안 상정 직전 민주당은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안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더 센 추미애법으로 명명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우원식 의장을 자극했고 의장실도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수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표결 직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우 의장이 다시 고발 주체가 되는 원안으로 2차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 전국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목요일 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69건도 처리한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연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질 국정감사 전국도 이 파행의 연속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보직이 변경된 건데 야당에서는 이번 인사이동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고성으로 충돌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14대 국회부터 빠진 적 없는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이 보류된 건데 그로부터 나흘 뒤 대통령실은 돌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임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고 기존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입으로 강유정 대변인과 업무를 분담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인사다. 규정대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간다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만사 현통 논란이 불식되길 기대하는 눈치인데 하지만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탓에 뒷말은 더 무성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존엄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쇄 이동이라며 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길 게 많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을 감춰야 하는 것인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법원장은 국회로 부르면서 행정부 실세는 이를 피하려 보직까지 바꾸는 정부 여당의 이중적 모습이라면서 또 다른 V제로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가 국회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면서도 출석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실무자인 총무비서관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보직 이동한 그 총무비서관을 부른다는 것은 여권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당사자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또 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기현 판사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민주당은 벼르던 인물들 대다수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사법부만 하늘 위에 사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삼권 분립을 내세운 조 대법원장 항변에는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궤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를 의식한 듯 내부 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켜켜이 쌓인 사법부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국정감사 일정도 추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출석 통보를 고리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폭식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가 공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 즉 지라시를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을 소환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그 배경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의 꼬리표를 떼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사법부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만큼 역풍을 고려한 완급 조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언행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서신을 통해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임무에 충실하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첫 재판과 보석신문을 위해 2달여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 불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한 뒤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신문 때문에 당일 재판도 참석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첫 재판도 중계됩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 중계 요청과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허가한 건데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처럼 언론사에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찍을 수 있고 법정에서 오고 가는 내용은 추후 법원이 촬영본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거로 전해져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3,200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은 지난 추석보다 더 붐빌 전망인데요. 연휴가 긴 만큼 차량이 분산되며 돌아오는 길은 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추석 연휴 동안 3,218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보다 8.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기간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여행을 계획 중으로 약 90%가 국내, 10%가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에 가장 많은 9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승용차 667만 대가 도로로 몰리면서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5일이 가장 막힐 전망입니다.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10분, 광주까지는 6시간 반,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귀경길은 추석 당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50분, 광주에서는 8시간 20분, 강릉에서는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귀성길은 더 밀리지만 귀경길은 덜 밀리는 셈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고 귀경기간도 여유가 있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의 경우도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추석 당일에 늦은 귀성과 이른 귀경, 역귀성과 역귀경 등이 몰리면서 정오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귀경길 정체는 다음 달 8일 오후부터 평소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전후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270여 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공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된 가운데 카카오가 기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PD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4분기에 이러한 친구 탭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면세점과 관광업계는 간만에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소비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효과가 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 1,7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这里的人生是比较好的，我们国内的应该没那么好。
중국인 3명 이상이 함께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15일간의 무비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한령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17만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까지 313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과 맞물려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 위기설까지 나왔던 면세점은 모처럼 중국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1만 명 이상 저희 쪽으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광업계는 맞춤형 할인 행사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만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실제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고급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실속 중심의 쇼핑을 할 것이다. 구매 금액도 한 7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이들의 귀환이 유통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해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뭐니 해도 검찰청 폐지가 담겨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큰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네. 이게 쉽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어나면서 그런 상황에서 통과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청 폐지라는 이 법안은 어쨌든 정부조직법의 핵심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을 마감하는 그런 종식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이 두 가지의 어떤 무한한 능력을 분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위 산하로 가는 것이고 공소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로 가서 어떤 지금까지 조금 정치적인 기소라든지 무리한 기소, 부당한 기소를 조금 없애는 그런 법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게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국회 통과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으니까 국무회의 심의 결과 공포되는 결과만 남은 거죠. 예. 사실 두 가지 법안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권도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삼권 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헌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 규정하고 있고요.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헌법 소원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또 검찰 기존의 동호회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같은 헌법 위헌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는 검찰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등장하지만 방통위와 관련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헌법 내에 맞는 입법권 행사였는지 이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받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는 4박 5일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왔고, 예. 이제 그건 끝났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됐나요? 애초에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이 비쟁점 법안이 시간을 미루는 정도의 효과만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들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쟁점 법안으로 알려진 게 한 69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70일 동안 이어질 테고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요번에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것만 봐도 휴일에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 나와가지고 이거 표결을 참석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가지고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4박 5일 동안 했던 이 쟁점 법안은 말 그대로 여야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왜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야당이 국민들 앞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금 비쟁점 법안 60개가 넘는 것은 말 그대로 쟁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응급의료법, 관광진흥법, 뭐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합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필리버스터하면서 뭐 검찰청 폐지 얘기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69일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써 못 버텨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장외투쟁에서 70명의 현역만 나오고 한 37명의 현역은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동력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병행을 한다?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소득은 없고 손실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거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 상황 같이 보겠고요. 자,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수석 비서관을 신설을 하고 또 대변인을 2인 체제로 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자,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들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뜬금없는 대통령실 인사죠. 저는 어떤 명분을 갖고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나온 인사 더군다나 서면 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뭔가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것도 결국에 국정감사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불거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벌써부터 엎드려갖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안 된다 이러면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면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외에는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대변인 한 명 보강하고 또 인사수석 마련했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김현지 비서관을 엄호하고 감싸려는 듯한 그런 인사라는 점에서 뭐 국민의 그 어떤 눈을 가리려고 이 브리핑에는 포함시켜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게 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인데 그 정도 갖고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국감 출석 때문에 이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딱 타이밍이 참 오해를 살 만한 그 타이밍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것 같지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질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건 부속실장이건 간에
국회에 나오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갓 100일이 넘은 이재명 정부예요. 잘못하고 싶어도 뭐 잘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국민의힘에서 V0, 뭐 자꾸 뭐 비서실세 이런 말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실의 인사는 최근에 제기되었던 이 대변인실, 대변인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 안팎에서 있었던 요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강유정 대변인 뭐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이분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 비서관을 해서 사실 최초의 대통령직을 세팅할 때 김남준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것이 어색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자리에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와 허물이 없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서 대통령의 전체적인 의전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공교롭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동을 해서 국회에 나오라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는데 근데 뭐 자꾸 어색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이제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남준 비서실장 그 부속실장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김현지 실장이 이제 옮긴 것일 뿐. 그 순서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자,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맡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다수 의석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맡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논란이 왜 불거졌느냐?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관례를 지켜서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민주당이 그 관례를 깨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럼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이거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뭘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러면 그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어코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말해야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면 뭐 나오시면 제가 이제 그분은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민주 당내에서도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건 제1부속실장이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무슨 정부인데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최초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비서실세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싸움 차원에서 조금 방어를 했던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부르면 나가겠다는데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V0 출연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다. V0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실세다. 실세 중에 실세다. 이제 그런 표현이었는데 누굽니까?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이제 부속실장 됐습니다. 네, 이제 김현지 제1 신임 부속실장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보좌를 하면서 그때는 보좌라는 표현보다 함께 일을 했던 뭐 동지 개념인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그때는 또 비서실장 격에 또 업무를 해왔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또 비서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좌관으로서, 당대표 할 때도 뭐 부실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동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신뢰가 두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실세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분에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당시 야당 대표실의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연락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줄 때 또 이분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뭐 비선 실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알려진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도 명확치 않다던데요. 나이는 사실 저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예. 뭐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안에서는 알 만큼 다 알고 뭐 어떤 시절을 거쳐왔고 뭐 학력이고 뭐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제 뵌 적은 있죠. 국회에 있을 때. 근데 제가 뭐 그분의 어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의학교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제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결론은 사실 나서지 않는 게 죄입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뭐 비선 실세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선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비선 실세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V0라는 것은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정광재 소장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김현지 실장을? 저는 뭐 일명식도 없고요. 네. 여러 가지 그 들은 이야기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갖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베일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이렇게 공복에 된 자리에서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학력,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다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실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말이 많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공공연히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총무비서관 자리가 3급 이하의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졌던 분이에요. 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만두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그러게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지금 알려져 언론을 있죠. 통해서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이런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실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타조가 정말 그 피하기 위해서 머리만 박으면 다 모든 위기가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짧게 부연 설명 드리면 소위 우리가 정치권에 있잖아요. 출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의 학력, 출석 이런 거 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네이버에 뭐 포털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출마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어디서 살아서 이런 말 왜 합니까? 근데 이분이 성남시청, 경기도청, 민주당, 국회사무처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본인의 이력이 다 나와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요즘 시대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개인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데 출마를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사실 비서나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게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렇게 막 논란이 됐던 게 국감 증인 그 출석 요구를 할 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다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여기부터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안 나올? 그러니까 건가요? 그때도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 말해가지고 저는 안 나갈 테니 저는 직임명단에서 빼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말한 게 그런지 아니라 모르겠네요. 뻔히 공세가 보이니까 그렇게 네. 사실 기싸움 차원에서 방어막을 쳤는데 이게 필요 없는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 끝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필요 없는 논란이 아니라 필요한 논란이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든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 왜 저러지? 진짜 같은 당으로서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문제를 키워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민주당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또 김현지는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 논란으로 다시 이제 또 번질 조짐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특별감찰관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하라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의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얘기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 시절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도 잘 안 지키시면서 이분은 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좀 하시는 것 같고 남들이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의치 않다 싶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이 국민이 뭐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좀 가셔가지고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에는 내 책 봐라, 내 다큐멘터리 보면 된다 이렇게 오만한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딱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저는 동임명을 하는 게 좋다. 그것도 속도도 빨리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김건희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 전에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리에서 파면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00여일이 지났는데 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국회에서 지명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이런 화두가 됐으니까 임명하겠다라고 밝히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봤었을 때 일부 여론의 그 공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에 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과했었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을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의지, 그 국회에 추천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추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또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네요. 내일 아침이든 언제든. 뭐 사실 뭐 저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저는 썩 적절해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특별감찰관이라는 그러니까 견제 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국민의힘의 공세라는 것보다 사실 대통령실 자체에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을 강제로 청문회에 끌어내려고 하면서 왜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 국감에 출석하게 될지 내일 상황 또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날짜가 이제 30일이죠.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서를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과 이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의견을 들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 못 나온다, 이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온다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청문회를 개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증인들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면 뭐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폐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 민주당 법사위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들이 CCTV를 통해서 증거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근데 저희가 탄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진 사퇴를 지금 공고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에 정해진 틀 안에서 절차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날 이미 잘못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대선 한복판에 개입을 하고 또 공식 선거 운동에 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공정한 선거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벌어진 어떤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날 이제 그 못 나온다라고 이제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였냐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그리고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사법 독립의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이 사법 독립에 이제 위반된다. 이런 이유였었거든요. 너무 명확한 원인을 제시를 해서 뭐 더도 말고 뭐 그러니까 빼고 덜 게 없습니다. 저 이유 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국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지난 5월 14일에 비슷한 형식의 청문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보여주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때 했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게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권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입법권 또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그 국회법이 헌법에 앞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국회법 위반에 앞서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청문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랬죠. 그 사법부는 국회의원들을 다 사법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심판을 하는데 왜 입법부에서는 그걸 못 하느냐? 근데 지금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제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상권 분립이라는 거하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당연히 독립되어야죠. 이것은 재판 판결을 할 때 외세나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견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또 국민의힘이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게 저희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에 가가지고 지난날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당신들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의 역할인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도 행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되면 개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인들은 1심, 2심 끝나고 3심, 상고심에 가게 되면은 900일 정도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왜 9일 만에 끝난 거예요? 졸속으로?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라고 하니까 6만 쪽에 달하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로고 기록 보자고 하니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고심을 900일이나 기다렸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본인들의 재판권에 침해당한 거예요. 내 사건 자료를 제대로 안 봤구나 대법관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에서 대법원 가가지고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다루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에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왜 그 판결이 이렇게 일찍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심 재판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리면서 재판 지연이 있었고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이 달라서 국민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했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 소원 제도 같은 거 지금 민주당이 도입한다 그래요. 이게 재판 소원이 4심으로 가는 방법인데 지금 900일이나 걸린다고 했잖아요.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이렇게 막대한데 4심까지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국민적인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법관 증언을 얘기한 반면에 반대로 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모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반박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아니 대법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은 1심하고 2심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3심은 금방 끝난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이게 뭐냐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새롭게 3번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끝났다고 해서 3심은 대충 해도 된다, 빨리 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1심과 2심이 갈렸잖아요. 내용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특히나 이 사건은 유력한 야당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어떤 재판을 그렇게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요 22년도에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같은 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2년 먼저 기소를 당했는데 공직선거법이 아직 결과 안 나온 게 23건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과 관련해가지고도 검찰에서 증인 신청 많이 한 거 국민도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일반 사건도 아니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이렇게 1심, 2심이 결과가 갈렸는데도 대충 했다라는 어떤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 대상 중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번 파기환송 지난 5월 파기환송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대법관들도 있었죠. 근데 그 반대했던 대법관도 역시 대법관들은 이제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헌법에 이제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했습니다만은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제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 현장 국감을 하겠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돼 왔던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에서도 법원 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죠. 천대엽 헌법 법원 행정처장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국감에 참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나흘째 정부 행정서비스가 먹통이 돼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개되는 서비스가 더디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멈춘 647개 온라인 서비스 가운데 오늘 밤 10시 기준 81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복구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멈춘 전체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복구율은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산망 화재 여파로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가 막히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시스템이 점차 복구됐지만 이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부동산 정보과. 한산한 평소 오전과 달리 창구에서 업무 보는 민원인들이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되자 직접 구청을 찾은 공인중개사들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말 내내 전산망 먹통에 시달리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 발급이 급해 구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계약일과 잔금일 차이가 잔금일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이게 먹통이 되면 필증이 못 받기 때문에 미리 하러 온 겁니다. 건축물 대장처럼 부동산 거래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은 정부이사 복구로 일부 온라인 열람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주말 사이 계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서류가 그 기본적인 서류인데 안 들어가면 좀 불편하죠. 그 차후에 발행하기로 했던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많이 불편한 상황은 맞겠죠. 은행에선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안 돼 일부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창구에선 전화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도 가능해 일선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은 현재 전산 시스템에서는 안 되지만 1382 행정안전부 음성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한때 일부 대출 상품은 취급이 중단되고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지만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이 대금을 받는 이 온라인 창구에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영세 건설업체들은 혹여 대금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한 건설업체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사 대금의 노동자 인건비까지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추석 직전까지 받기로 했는데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장애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라장터가 계속 접속 자체가 안 됐고요. 조금 한 1시간 정도 지나서는 접속은 됐는데 이제 지급 청구 그쪽 항목만 이제 복구했다 이렇게 듣고 저희가 청구 넣으려고 입력하려고 하니까 입력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건설업체가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에 대금을 청구하면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디브레인에서 지급된 돈이 발주처 등을 거쳐 업체에 지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인 대금 청구부터 막히며 공사 대금은 물론 다른 협력업체에 돌아갈 목까지 제때 주지 못할까 봐 걱정이 커진 겁니다. 완전히 당황해서 저희가 기성을 못 받으면 추석 전에 저희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근로자분들 노임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대금 정산이 늦어져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일부 공공공사는 전자 시스템으로만 대금을 받게 한 현행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수기로 청구한 대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규정 개정 이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해 대규모 대금 지연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는 이 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안내는 정부 콜센터인 110에서 받으라면서 아침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110 콜센터 상담원들은 이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휴대전화 안내 문자입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민원 문의를 하라며 2번이나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0 콜센터는 112나 119가 맞는 긴급 출동 외에 주차 민원이나 소음 신고 등 각종 비긴급 민원을 응대하는 곳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산망 관련 민원 설명을 해야 하는 110 콜센터 상담사들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상담 업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산망 마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뉴스를 보며 민원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670개 행정 마비가 됐다는데 어떤 게 마비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공지 보고 이게 복구됐다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민원 안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한 이들의 온갖 불평은 오로지 상담사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 받다가 욕하도 먹어가지고 막 우는 직원들. 전 국민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행안부는 권익위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사실상 관련 교육이 안 된 수준이었습니다. 상담사들에게 전달된 자료는 2페이지 남짓으로 재산세 납부는 언제까지다, 우체국 서비스는 일부 복구됐다는 등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뭔가 좀 주셔야 어느 기관에서 복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숫자만 알고 있고. 정부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상담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화하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조치에 전산망 마비 민원 상담마저 온종일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렇게 국가 전산망의 마비를 불러온 이번 화재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등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여러 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 2,40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정은 돼요.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 점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경기도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400여 건에 달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25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이 1,300여 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열폭주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에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이나 외부 충격, 부품 노후 등으로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고 원인 규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화재가 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도 시급한 상태인데 개선하지 않으면 대규모 전산 장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진행된 감사 결과 국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때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51개 기관 1,400여 개 업무 시스템 가운데 92.6%는 재해 복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수나 파급력에 따라 중요도가 1에서 2등급으로 분류된 126개 시스템으로 대상을 좁혀도 40.5%가 미구축 상태에 있었습니다. 1에서 2등급 시스템의 경우 재해 복구 체계 구축과 서버 다중화가 필수 조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런 상태라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자원은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버까지 갖춰져 있는 DR 시스템이 있고 스토리지만 갖춰져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서버까지 구비되어 있는 그 업무는 1등급 업무 중에서 일부들만 구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감사원은 2년 전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자원 전산 장비 3만 6천여 대 가운데 34%인 1만 2천여 대가 교체 대상인 노후 장비로 나타났다며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국정자원 화제에 대해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폐지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부 직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지휘부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해 최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노 대행은 먼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구성원들의 허탈감과 억울함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앞으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면서 수사관들의 불안도 논의 과정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인데 지휘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사의를 밝힌 차우동 부장검사는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지휘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현직 검사장도 공개적으로 수뇌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내부망에 검찰 해체와 대검 차장, 수뇌부, 책임까지 4개 주제어를 뽑아 글을 올렸습니다. 지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만석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일선 검사장들의 대응이 없는 걸 꼬집으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오른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도 대검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노대행 거취를 거론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지휘부의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북부지검 최인상 부장검사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얼토당토하는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 거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 독립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라며 오히려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한 폭거이자 내란이라며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정치 공세를 목표로 시작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의원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사위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는데 조 대법원장도 사법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접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을 언급하는 등 잇따라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것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 의견을 SNS에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 인사를 인사참사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오적으로 꼽았습니다. SNS에선 자신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장의 과거 언행을 공개 경고하는 동시에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8월 도쿄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습니다. 캐나다와 도쿄에 이어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 도시에 가는 건 21년 만입니다. 2004년 7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공통의 숙제인 지방 활성화와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관세 협상 경험 또한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답방은 한일 간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논의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론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과 친교 행사 등에 더 신경 쓰는 이유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 정계 중진 의원으로서 한일 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주 만에 방중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와 만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 주석의 다음 달 평양 열병식 답방이 무산됐다는 신호로도 읽히는데 핵심 현안을 두고도 양측은 동상이몽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3주 만에 다시 방중한 최선희 외무상. 시진핑 주석 대신 유엔 총회에 다녀온 중국 리창 총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시 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쌍십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시 주석은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4중 전회 소집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10월 20일부터 나흘간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 관세 담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답방보단 집권 후반기 경제 전략과 후계 구도를 짜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회담엔 자오리젠 전 대변인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친 입으로 중국의 전랑 외교를 대변하다가 2022년 변경 해양사무국으로 옮긴 인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중 접경 문제까지 두루 논의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듭 공언한 비핵화 거부 등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냈습니다. Does China support North Korea's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for self-defense? 中方将继续以自己的方式为维护半岛和平稳定。 실제 국제 지역 문제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북한 측 발표와 달리 중국은 쌍방의 공동 관심 사안들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주고받았을 때 쓰는 외교적 표현입니다.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함께 배격한다는 중국 발표문 내용을 북한이 빠뜨린 것도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양측의 동상이몽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회의를 연다며 갑작스런 소집령을 내렸는데 정작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단 중 별 4개, 4성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한 단계 낮은 3성 중장으로 표기한 걸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 국내와 각국의 미군 장성급 지휘관에게 현지 시간 30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전군 지휘관 회의인데도 소집 사유를 밝히지 않아 군 내부 혼선과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nd what's unprecedented is the size and the short notice. Well, lack of an agenda is also very unusual. You act like this is a bad thing. Isn't it nice that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 with us? 게다가 사성 장군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클라크 태평양 육군 사령관 계급이 3성인 중장으로 국방부 임명록에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이 두 자리의 위상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대규모 해고 강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발표 등 기강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신경 쓰느라 전투력이 약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성 수십 명을 경질했고 관료주의와 중복되는 지휘 구조를 간소화한다며 사성 장군 수를 최소 20%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과거 정부에 비해 미국 본토 안보에 정책 비중을 두고 이민 문제 등의 군대를 적극 투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And he will likely take a pretty hard line there about the need to support the president and be loyal. It's going to put the generals in an awkward position because on the one hand, they take orders from the commander-in-chief. On the other hand, they've sworn an oath of allegiance to the Constitution. 소집 이유도 모른 채 각자 많은 병력을 지휘하는 전 세계 장성 800명이 한데 모이면 비용과 지휘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도 커 이래저래 군 안팎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학생들을 동의도 없이 행사 공연에 내보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교육청의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음주가 곁들여진 행사에까지 학생들을 동원했는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학생 동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BBC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해 방영한 아이돌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외국 가수들의 주변으로 다수 학생이 둘러싼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콘서트의 한 장면 같지만 모두 억지로 동원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은 교사들 지시에 따라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촬영에 응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학교 전체에 울리는 방송으로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체육관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령하신 분들을 보면서 대놓고 뛰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해라. 같은 해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동원돼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공연장 주변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져 언론 보도에 오르내렸고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동의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술고등학교인 만큼 교사의 지도 아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모두 수업의 일종이라며 경험을 쌓게 해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장에게 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공연 출연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는 물론 학습권 보장 계획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기독교 행사 참여를 강요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을 지난 주말 추가 소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에 대해 어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 씨의 명의로 3년여 동안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4억 원 규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며 비선 논란을 일으킨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배우자를 소환했습니다. 일단은 이 전 비서관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의 90억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추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가 오전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자생바이오 90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앞서 정치권에서는 신 씨가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가 비자금 90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생바이오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 집중적으로 신 씨 가족회사로부터 모두 9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비선 논란에 신 씨와 모친이 고액 후원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부 자금이 윤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신 씨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는데 추후 신 씨가 연루된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정무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른바 금거북이 매간매직 의혹을 살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정 이사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정확한 혐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가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 시작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오후 3시 1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구속된 이후로는 특검 소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내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부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은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심 전 총장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법무부 차관직에 있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전체가 내란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 장성들이 12.3 비상계엄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장성단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계엄의 내란 형태로 참여한 일부 고위직 수뇌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명령에 의해 행동한 인원까지 내란군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미흡해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인데요. 통계청의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투입으로 점점 풀리는 소비 심리. 하지만 고령층의 소비 여력은 좋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각종 연금을 합쳐도 평균 70만 원이 안 되고 자산은 부동산의 80% 이상 편중돼 있습니다. 큰 돈을 못 버니까 그걸 병원비 보충을 해야죠. 나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나이 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늘어 지난해 39.8%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33개국 중 1위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65세 이상부터 70대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은 57.6%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고령자도 35.5%로 전체 인구 평균 40.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일하는 고령자와 기대 수명이 늘다 보니 고령자 스스로 체감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하루 생활시간 구성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일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외모관리 시간이 늘었고 특히 ICT 이용 시간은 3배 늘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여생에 대한 결단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이 준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녀가 10% 안팎으로 늘어 전체 이혼에서 65세 이상 남자가 차지한 비중은 11.8%, 여자는 7.3%였습니다. 또 고령자의 84%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현재 주택수 대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버 침해 사실이 파악된 KT 그리고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지난 2일에 착수했고 KT가 보관 중인 자료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1위 LG를 꺾고 LG의 정규리그 1위 확정을 가로막았습니다. 6위 NC는 6연승을 달리며 5위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1위 확정까지 단 1승을 남기고 LG는 올 시즌 한화에 유독 강했던 임창규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한화전 4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62로 난공불락이었던 임창규를 상대로 한화 타선은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2회 황영묵이 1타점 2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최재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2대0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에도 노시환의 안타를 틈타 문현빈이 홈으로 들어왔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한화는 1점을 달아났습니다. 6회에는 최은성의 적시타와 이원석의 밀어내기 볼넷, 손아섭의 2타점 적시타가 이어지며 대거 넉 점을 보태 LG를 멀찍이 따돌렸습니다. 마운드에서는 폰세 대신 선발 등판한 정우주가 4회 원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깜짝 호투를 펼쳤습니다. LG를 7대3으로 꺾은 한화는 대전 안방에서 LG가 정규리그 1위 세리머니를 펼치는 걸 막아냈습니다. 여전히 2경기 반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LG는 남은 2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3대3으로 맞선 5회 NC 외국인 타자 데이비슨이 석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기세가 오른 NC는 7회 투아웃 이후 대거 넉 점을 더하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파죽의 6연승을 달린 6위 NC는 5위 KT와의 승차를 한 경기까지 줄이고 가을 야구 진출권이 걸린 운명의 맞대결에 나섭니다. 선발 앤더슨이 삼진 5개를 추가하며 8삼진 1위로 올라선 SSG는 3위 확정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YTN 허정훈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정식 사령탑에 오른 설종진 감독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기는 야구로 2년 안에 4강에 오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설 감독의 얘기 들어보시죠. 투수 로테이션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상은 이제 일단 외국인 투수들, 그다음에 국내 투수 선발진, 필승조 이런 거를 좀 많이 구상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안우진 선수가 그냥 풀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니까 2년 안에는 4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향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9월이 끝을 향하면서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로 아침에는 서늘함이 감돌겠고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쪽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대구 16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 26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밤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른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